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하나 나는데 아이언 마스크라는 영화 있었어요. 예전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갇혀서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근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기록상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풀려진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계몽사상가 볼테르라는 인물이 17세기 정치 시스템을 막 비판하거든요. 이제 특히 루이 14세 시대를 비판하는데 1751년에 루이 14세의 시대라고 하는 역사책을 써요. 이 책 안에서 그 루이 14세가 얼마나 프랑스인들을 잔혹하게 통치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철가면을 쓴 죄수 이야기를 이제 꺼내죠. 근데 사실 이게 철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가면은 죄수한테 씌우는 거 이건 일상적이 가는 경로를 모르게 하기 그러니까 위해 뭐 이렇게 그런 한다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철가면이기 때문에 볼테르가 이제 이 인물이 루이 14세의 서자 형이다, 아니면 쌍둥이다, 뭐 이런 설들이 한 뭐 50가지가 막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친 양반이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제 소설을 쓰는데, 이게 국내에는 철가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제는 브라줄론의 자작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 철가면으로 번역해서 소개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철가면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가 2015년에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공인인증서 기록계, 프랑스에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씩 다 가보는, 그러니까 공증인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차곡차곡 모아둔 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상한 서류 하나가 발견되는데, 여기 생막스라고 하는 한 바스티유 교도소장의 부임 관련된 1698년도 문건인데, 여기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가면 쓴 죄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철 가면은 아니에요. 가면을 쓴 죄수 이야기가 등장해서 가면 쓴 죄수가 있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나왔겠다.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3번 이감돼요. 처음에는 이제 체포되고 나서 저기 알프스산에 있는 삐녜롤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교도소에 1차 수감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알프스 산악에 있는 엑실이라고 하는 요새로 한 번 이감되고, 3번째는 깐느, 그 영화지 하는 깐느 앞바다에 이제 생트 마거리트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로 이감되었다가, 마지막 이감을 이제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로 이감해서 거기서 사망하거든요. 사망할 때까지 총 34년? 그 장기수. 34년 엄청 오래 있었네. 살인죄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 1703년에 사망하는데, 그리고 나서 바스티유 인근에 있는 그 생폴 데 샹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교회 묘지에 이제 매장당하는데, 묘비에 마르키알리 또는 마르키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도소의 간수가 이 사람이 정확히 이름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망할 때 나이가 대략 한 45세라고 적는데 45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면 거의 50대 후반 내지 60세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신상을 몰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했거나 끝까지 뭔가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죄수의 정체가 궁금해서 이걸 또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932년에 그 모리스 듀비비에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양반 이름이 유스타슈 도제라고 하는 이름의 귀족이다, 이런 설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 설은 1953년에 뭐 조르주 몽그레디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있는데, 이 양반에 의해서 이제 깨져요. 이거 사실 아니다. 어떻게 깨져요? 그 가문의 문서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감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현재 확실한 거는 일단 그 아까 공증인 문서함에 나오는 그 교도소장 부임 관련된 문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루이 14세 시기의 전쟁 대신이었던 루브와라고 하는 후작이 있는데, 이 후작이 아까 생마르스라고 하는 교도소장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위스타슈 조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근데 위스타슈 조제라는 이름의 죄수가 곧 이송될 테니 이중문으로 밀봉된 수감실을 따로 준비해라.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금지시켜라. 라는 걸 이제 지시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면 얘는 신경 쓸 거 없는 단순 하인이니까 하루에 한 번만 식사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적어 놓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사망할 때까지 이제 34년 수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갇혔냐,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겹치는데, 루이 14세가 마자랭 추기경이 사망하고 나서 1661년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재상을 두고 통치하지 않겠다, 친정을 선포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관료들 기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숙청하냐 하면 니콜라 후케라고 하는 인물을 숙청한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재무 대신이에요. 당시에 마자랭 추기경의 그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궁정에서 다들 기대를 모았던 인물인데,
북극이 잘못했지. 루이 14세를 위해서 자기 성에서 큰 파티를 열어요. 파리 근처에 있는 볼비공트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들이 나중에 그대로 다 베르사유에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비공트 성이 베르사유 성의 모티프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부정축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막 고발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루이 14세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얘를 숙청하고 어디로 보내냐 하면 삐녜롤이라고 하는 그 요새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푸케하고 지금 이 의문의 철가면하고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같은 교도소 뭐라고 그럴까 감방 동기? 였겠죠. 그래서 혹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삐녜롤 요새에서 철가면 죄수 일명 웨스타스 도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인물이 푸케의 하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지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의 한 교수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데 이 도제라는 인물이 실명은 아니지만 마자랭 추기경의 재무 담당 하인이었다는 설을 제시를 해요. 근데 마자랭이 사실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했을 것이냐? 당연히 검은 돈이 오고 갔을 것이다. 뭐 뇌물도 받았을 것이고. 근데 그 검은 돈의 흐름을 누가 관리했느냐? 도제가 관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너무 많이 안 우리 집에 그러잖아요. 너무 알면 다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거고. 문제는 마자랭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마자랭이 이렇게 부정축제를 했다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 당시 프랑드난까지 겪은 루이 14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 인물을 가두고 얘가 밖에 나가서 그걸 떠들지 못하게끔 이중벽까지 만들고 뭐 이랬다. 라는 설을 제시했죠. 그 정도 걱정됐으면 제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 까먹었어요. 이거 벌 내려준 사람이. 처벌을 내리고 까먹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한 게 홧김에 야, 쟤 당장 어떻게 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본인은 그냥 한 번 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세한 거 알 거 없고 똑같이 따라해 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정말 위험한 사람이면은 아니 죽이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뭐 아마 술 먹고 말도 퉁치다가 술 먹고서 나 제 얼굴 꼴보기 싫으니까 제 얼굴 가려가지고 가거나 이랬는데 그게 그리고 까먹었어. 시베리아 보면 유영서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총독이 왔는데 실제 그 시베리아 개발사의 시에 나온 건데 어떤 노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영 지가 50년 넘었어요. 왜 왔는지 자기도 몰라. 본인도 모르고 자기 고향을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한 관공서 처리상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근데 그 까먹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그 처음에 삐녜롤이라고 하는 요새 교도소에 이제 수감될 때 교도소장이 생말을 쓰잖아요. 3차례 이감했다고 그러죠. 그 이감이 뭐냐면 이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한 곳을 계속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생마르스가 다른 곳으로 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명령이 들어왔네 그러면. 그러니까 밀착 감시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비슷한 게 뭐 거의 같은 맥락일 텐데요. 사산조,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 사산조가 있는데 거기에 망각의 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깔레 파라무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이 자식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잖아요. 중재인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를 그 성을 말하는 사람도 갇혀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감옥 이름이 망각의 성이에요. 누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거기 얘기했던 사람도 잡혀 들어가니까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볼드모트 같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또 이게 사람들이 치졸함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권력자가 아주 치졸하게 디테일하게 끝까지 쟤는 괴롭히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수도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더 그렇죠. 편하다. 예.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실은 그런 게 근대도 있어요. 팔레비 있잖아요. 이슬람 이전의 왕정. 네. CIA가 최초의 해외 쿠데타 사례가 해외에 있는 정권을 넘겨버리고서 그 당시에 국회가 뽑은 총리인 모사데그를 CIA하고 MI6가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팔레비의 권력을 다시 강화해 주거든요. 이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당합니다. 자기 집에. 가택연금. 장례식도 밖에서 못 치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요. 죄라고는 당선된 죄밖에 없네요. 그 사람은 그냥 민족주의자로서 석유를 국유화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였어요. 석유를 국유화했으면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이 된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좋아하는 그 왕의 권력을 다시 찾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현대에 있었어요.
아니 뭐 저기 중국도 국공화업작을 만든 장량을 평생 구금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100살 넘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좀 은둔형이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가려버리고 존재를 얘기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가둬버리는 이런 사례가. 아, 무덤이 많이 있어요. 가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무덤에도? 네, 근데 이게 무덤에 넣는 가면은 이렇게 사람을 감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가장 화려한 얼굴로 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스테베 같은 경우는 황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기 우리나라 금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덮기도 하는 게 스키타이 시대에도 가끔씩 나오고 그 이후에 흉노, 훈족 시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밖에 또 요나라 있죠. 요나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나라 규정부터 보면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완전히 그 어린아이 같이 아주 그냥 미끈미끈하게 해서 딱 덮어버리는 그게 풍습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유목민족들은 장례를 오랫동안 두었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여물해도 이게 얼굴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 가장 큰 존경의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뭐 맥락에서 이집트의 데드 마스크들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집트는 보통 이제 미이라 만들 때는 다 붕대로 얼굴을 감아요. 근데 이집트의 이렇게 미이라 시신은 언제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영혼의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야 돼요. 이게 내 몸인지. 내 얼굴을 봐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면은 데드 마스크를 씌웁니다. 가장 유명한 게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특히 후대가 되면 특히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 그 로마 그리스 문화가 같이 퓨전이 되는 시대가 되면 똑같이 데드 마스크를 만들긴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요. 석고판 같은 걸 깔고 카르투나즈라고 하는 석고판을 깔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채색을 하는데 이게 되게 그 형식이 되게 묘합니다. 약간 그리스 로마 스타일과 이집트 스타일이 합쳐져 있는 상태로. 근데 그 사람 망자의 생전의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끔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요. 얼굴을 그리는 거군요. 얼굴 그립니다. 근데 이제 약간 미스테리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눈 그리고 이렇게 막 속눈썹 그려놓고 막 약간 기괴한 모습 이런 거는 진짜 미라에는 그런 그림은 그렇죠. 아닌 거군요. 그거 있어요. 그게 남부 시베리아에 시베리아에 있어요. 타슈틱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타슈틱이 이제 한 서기 1세기부터 5세기 우리 삼국시대 정도인데요. 진짜 기괴하게 사람이 죽으면요 얼굴에다가요 해골 위에다가 석고를 발라요. 회를 칠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진짜 그리는데 진짜 그 기괴한 것처럼 똑같이 문신 넣고 또 머리카락 있죠. 실제 사람 머리카락을 붙여요. 딱 발굴되면은 이 온 몸은 뼈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얼굴만 그 석회로 딱 덮여 있어가 진짜 우리 무슨 예,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자료인 게 다양한 문신들이 거기 그려져 있어. 아마 이 사람 평소에 문신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그래서 원래 문신. 예, 그 타슈틱 문화의 마스크는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도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서울대학 박물관에 전시회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최초로 타슈틱 미이라에 가져갔죠.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고대 시대에는 막 엉켜서 싸우고 백병전을 하니까 서로 같은 부족을 알아보고 전사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 네, 이런데 그렇죠. 문신은 원래 태초에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여권 같은 가장 확실한 거는 문신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까 죄인도 보면은 아예 그 사람 죄졌다고 딱 얼굴에 박아버리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구석기 시대인데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 더 오래됐을 거예요. 다만 아마 사람들 사이에 자아와 타를 구분할 때부터 이미 문신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이집트는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그 문신이 나오는 시신들, 그 문신을 표현한 어떤 석상들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만 문신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례는 신성성, 여성을 특정한 어떤 그 종교적인 의례와 결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문신의 사례도 뭔가 되게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상징들이 많이 문신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럼 전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관계없어요. 종교적 의식이나 미에 관련된 문신들이 그러니까 거예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선왕조 시대 때부터 뭐 미라가 실제 출탄된 건 아니지만 이제 석상들 같은 것들을 보면 여성들한테 문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현한 석상들이 있거든요. 여성들만 주로 나타나요. 그럼 어떤 문신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네페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보통 해석되는 글자 모양을 새겨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팔뚝에 아름다움 이렇게 써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약간 이런. 나 예뻐. 예.